우리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저녁에 할 일이 이렇게도 없으세요? 모여가지고 또 자기 중에 한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앞으로 이제 한 1시간 반 동안 떠들게 하고, 지네들은 의자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왜 이러고 살아요? 네. 어쩌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힘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가진 게 그렇게 많아요? 그 곡괭이 들고 이렇게 어디 가서 조금 파면 시커먼 액체가 콱콱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요. 조상님들이 우리 저 급하면 쓰라고 전국에 여기저기 금괴 묻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급하면 가서 그거 파갖고 쓰나요? 참 지지리도 물려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가진 것도 없고 지지리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나마 갖고 있던 거 조그만 거 한 반세기 전에는 세계 전쟁 역사의 가장 참혹한 전쟁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한국 전쟁 거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랴 이런 외국 종군 기자 악담까지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불과 반세기 만에 저는 사실 은근히 안 믿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가끔 국민의 사기를 묵돋아 주려고 가끔 사기를 좀 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믿고 싶은데, 우리가 세계 14위, 13위 경제 대국이랍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UN 무슨 합의를 했나 봐요. 한국이 잘 살아질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런 걸 해줬나? 다 같이 경쟁했을 텐데 어떻게 반세기 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그냥 공부한 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거 없죠, 물려받은 거 없죠, 완전히 망했죠. 거기서 일어난 건 우리는 우리 머리에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로지 공부하고 오로지 학문에 투자해서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머리만 너무 썼어요. 이제 가슴을 좀 쓸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13위, 14위 경제 대국이라면 이제는 조금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인가 하는 거를 이제는 좀 생각할 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악담으로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합니다만, 할 짓이 이렇게도 없으세요, 오셨어요 이러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마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제목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책 많이 읽어줬어요. 미국에서 살 때. The Giving Tree라는 책인데요. 저 책 쓰신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양반은 거의 완전 대머리고요. 거의 격투기 선수처럼 생겼어요. 체격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책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쓰셨는지.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선생님이 영어로 The Giving Tree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그냥 주는 나무 이러면 영 뭘 주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시는 선생님이 수식어를 하나 넣으신 거죠. 아낌없이. 저는 우리말 제목, 우리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참 멋지게 넣은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진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 목재로도
땔감으로도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을 주고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능 준비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무가 은유하는 것은 이러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3번 자연이죠. 우리가 나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 나무라는 의미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연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자 합니다. 진짜 뭐 자연이 뭐 이렇게 꼽을 쳐두고 싶어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 제대로 주질 못합니다. 너무 장애가 심해져서요. 뭘 주고 싶어도 제대로 못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왜 벌어졌을까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수혜자인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양반을 너무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제가 끝에 가서 이제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뭐 농담 좋아하고 좀 실없는 놈이라서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만나면 자꾸 저 귀양 좀 보내주십시오. 귀양 좀 보내주세요.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근데 제가 그 무렵에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개념을 화두로 던져놓고 학문의 경계를 낮추고 넘나들자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여러 군데 쫓아다녀 봤어요. 우리 옛날 선비들 글 읽는 모임에 쫓아다녀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몇백 년 전에 요즘 우리가 떠드는 말씀 다들 하셨어요. 이미 다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경험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 공부하러 따라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제가 아주 뜻밖의 발견을 합니다. 이 양반들이 전부 유배지에서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정약용 선생님 그러셨죠. 김정희 선생님 저 제주도 쫓겨가셔가지고 추사체라는 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할 짓이 얼마나 없으셨으면 붓 가지고 뭐 별짓 다 하다가 얄궂은 그러나 아주 정말 대단한 서체를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옛날에도 이놈의 한양에 계셔가지고는 스케줄이 많아서 공부 못 하시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 아예 아드님한테 쓴 편지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정말 쓰셨더라고요. 귀양 왔다. 할 짓이 너무 없구나. 나는 아무래도 책이나 써야 할 것 같다. 그 양반이 그냥 책이나 쓰시다가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책을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대학자로 기억합니다. 만약 정약용이 유배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 계시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좀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억 못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으니까. 정약용이 누군지 뭐 알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기억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기억할 가능성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정모식이라고 있잖아. 그거 맨날 당파 싸움하던 그 아주 너저분한 그놈 말이야. 이렇게 기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양반이 진짜 귀향을 가는 바람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책을 쓰시다가 우리 역사의 최고의 대학자가 되신 겁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석좌 교수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계시다가 뭐 이렇게 대학에 적당히 가 계시는 그분들도 다 석좌 교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석좌 교수입니다. 저는 멀쩡하게 서울대학에 잘 있는데 여화대학에서 하여간 뭐 삼고초려 해가지고 옮겼습니다. 서울대학의 생명과학부에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실험실에서 하는
뭐 DNA며 뭐 단백질이며 이런 연구들만 하시고 저처럼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설탕이 없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좀 했나 봐요. 근데 그 불평을 이제 이화에 대해서 듣고 저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와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에코과학부라는 부를 만들고 제가 이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12년 전이네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그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남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자로서. 근데 되게 불안합니다. 이대로 끝나면 뭐가 좀 뭐 남겨놓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불안해서 그래서 저도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귀향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챘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를 이렇게 우연히 보는데 드라마에서 제 조상님이 귀향을 가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최영 장군인데요. 제가 최영 장군 후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도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힘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여 동안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지역 출신이 계시면 또 용서하십시오. 근데 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에는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깡촌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딱 도착해서 저는 처음에 대단히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가 귀향을 왔구나. 그 뭐 TV 같은 데 보면 뭐 회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 뭐 결제 한 이렇게 확 긋고 소리 좀 지르고 딴짓하고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전에 결제 몇 번 하면 크게 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게 30만 평이나 되는 곳인데요. 30만 평 저 부지를 걸어 다니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위대한 역작을 한번 남기려고 그랬는데 예, 제가 착각도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 교수 생활 내내 했는데요. 저는 보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좋게 저를 평가해 주시면 저는 감투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학문만 하는 올곧은 학자다 이래 주시면 고맙고요. 더 솔직하게 제가 고백한다 그러면 제가 좀 뭐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얌체입니다. 제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서요. 그 뭐 학장, 처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교수님들 연구 잘하시고 교육 잘하시라고 전문 용어로 따까리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미쳤다고 합니까? 그래서 참으로 여러 번 제안을 받았는데 저 그냥 늘 핑계대고 제가 뭐 시간도 없고요. 뭐 도망쳤는데 어쩌다가 제가 말년에 환경부에서 지어놓은 신설기관 이게 원래 있던 기관이면 가서 뭐 관행대로 이렇게 적당히 원장으로 하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에 히읗자도 모르는 놈이 그걸 하려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았고요. 근데 도대체 좀 잘해보려고 되게 애쓰는 과정에서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뭐 그 기관의 미션도 정해야 되고요. 뭐 비전도 세워야 되고요. 특히 제일 대단한 게 핵심 가치라는 걸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거의 모든 조직에 가보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액자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그 복도에 붙여놓고 이랬는데요. 제가 얼마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핵심 가치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관사에서 제가 거의 밤을 샜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해갖고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가 원장이니까 지가 자기 기관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지난 한 열흘간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다고. 그래서 뭐 결정한 게 있는데 뭐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서 경영본부장이 마이크를 콱 잡더니 원장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원장님 안 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3천만 원짜리 용역이 준비되어 있는 거래요. 용역이 나간대요. 저는 몰랐어요. 저런 것도 용역 줘야 되는지. 저런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 기관 이름에 생산성, 뭐 능률 이런 게 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들어주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중간 발표를 하러 왔어요. 팀이. 또 저 화면에 핵심 가치라고 딱 이제 화면에 띄웠더라고요. 수월성, 탁월성, 무슨 성 해갖고 성자 돌림으로 단어 4개가 딱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일부러 유심히 봤거든요. 그 기관의 핵심 가치가 뭐냐. 전부 영혼 없는 단어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데 정직, 근면 뭐 그거 쳐다본다고 근면해줘요, 정직해줘요,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기관을 이렇게 그냥 저것만 딱 보면 이렇게 딱 감이 오게끔 한번 만들어야지 해서 저는 굉장히 노력했는데 기껏 가져온 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원장님 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왜 LG화학 걸 우리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LG화학 거 아닌데요? 생태원 거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아니 그거 저 삼성전자 줘보세요. 세상에 수월성 싫어하는 놈의 기관이 어딨나. 요 옆에 농협 갖다 줘봐요. 아주 좋아하겠네. 어느 기관이나 다 들어맞는 그런 핵심 가치 말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한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보다가 야 그거 국립생태원 핵심 가치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뭐 발표하다가 그냥 다 접어서 갔죠. 몇 달이 지나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서시켜서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오후에 보고를 하는데 반납하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이씨 됐다 받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웬걸 또 저 감사실장이 또 후닥닥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안 됩니다. 아니 뭐가 또 안 돼요? 감사 받는데요.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회수하면 이게 실패를 인정하는 거래요. 그럼 또 감점당하고 기관장 점수 또 감점당하고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못하겠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뭐예요? 제 주변에 아주 반짝반짝하는 젊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을 점심 사먹에 가면서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그 팀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참 하루 종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녁 때 다 만들어 놓고 같이 만들어 놓고 딱 쳐다보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계속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래가지고 계속 몰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든 걸로 무지하게 억울했습니다.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뭐 약간 억울했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이 4단어만 이해하면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고 또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저런 기관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4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거의 그 핵심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멋. 제가 멋도 좀 부렸잖아요. 4글자, 3글자, 2글자, 1글자. 세상 천지에 이런 핵심 가치 어디 보셨어요? 네.
그냥 간단히 한번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은 뭐 제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제 지도 교수님 뭐 아마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 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책 제목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바이오필리아, 생명 애착, 뭐 생명 사랑 이런 뜻이죠. 예, 저는 뭐 그냥 완벽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저희 전 직원을.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연구원이 아니래도 하다못해 청소를 하는 분들이라도 경비를 쓰는 분이라도 낮에는 같이 있으면서 생명사랑 뭐 이래놓고 저녁에 퇴근하시고 아무거나 잡아 드시고 뭐 여기저기 아무거나 죽이고 이런 분 그냥 나한테 한 번만 걸리면 나 그냥 무조건 해고시키겠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해고시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유연성이 별로 없는 나라잖아요. 해고 못 시킵니다, 거의.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해고시키고 나도 사표 낸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사표 내면 저는 여의대 교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면서 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난 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걸리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이제 해가면서 적어도 국립생태원에서 일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명사랑의 철학만큼은 확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조직에서 함께 일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이제 해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동굴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뭐 이러던 시절에 이제 동굴에 많이 살았는데 제가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에서 제목을 살짝 패러디 해온 겁니다. 제가 그 정도 얘기하면 그 소설이 뭔지 아셔야 되죠.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인데요. 그래서 저는 도시를 동굴로만 이제 바꿔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 두 동굴 가족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 동굴에 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동굴입니다. 이분들은 생명사랑의 정신이 확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자연의 생명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신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영양실조처럼 보이죠. 그 집안은 뭐 동굴 안은 아주 깨끗하고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뭐 충분히 먹지 못하셨는지 뭐 그런 분들이고요. 요 옆 동굴에 사는 분들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도 코는 있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웬 집구석이 이렇게 파리도 많고 이렇게 더럽냐, 냄새는 이게 뭐고 막 투덜대니까 할아버지가 슬쩍 마시를 나가세요. 슬쩍 한 바퀴 돌고 오시더니 오후 중반에 오시더니 그냥 한마디 하세요. 이사 가자. 그 당시 이사가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뭐 할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이사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사 가자 그러면 그럴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면 그게 이사였어요. 할아버지가 뭘 찾으셨냐면 이 집이 이 동굴에 살고 있었는데 아예 더 좋은 동굴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저리로 이사 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사 가자고 그냥 가면 됩니까? 제가 지금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수도를 옮겨주신다고 공약을 내세우시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이루어져서 지금 세종시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행복도시 세종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이 수도로
기능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러니까 행정수도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이상은 좋은데 사실은 근대 역사에 행정수도 만들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뭐 하여간 다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종시도 지금 완벽하게는 안 돼 있잖아요. 공무원들 세종시 내려가 있는데 그냥 수시로 여기 서울에 와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찾아가야 되고 뭐 하여간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국회가 가야 되는데 전양반들이 자기들은 안 가겠다고 자꾸 찍으니까 그냥 우리가 국민이 이렇게 한 번에 쫓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지네끼리 투표하면서 다른 곳은 보내고 자기들은 안 간다고. 국회가 가면 아마 그래도 상당히 정상화 될 텐데 국회 보고 가라 그러니까 요즘 또 계속 핑계가 곧 통일될 텐데 그 중심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 이따구 소리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 세종시로 보내는 국민투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선을 준비한다고 농담을 한 게요. 그냥 농담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공약을 나라를 옮겨드리겠습니다로 공약을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옮겨가지고 한 분 앞에 땅을 5에이커씩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캐나다가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대통령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5에이커씩 드린다는데 저를 안 찍으면 도대체 그 머리가 어디 있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절 찍으실 거예요. 근데 압도적인 표로 제가 당선이 될 텐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누구를 시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비서실장을 시켜야 되는지 총리를 시켜야 되는지. 저 트루도 총리님한테 공문을 보내라. 내년에 우리가 이사 간다. 예, 트루도 총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참 멋쟁이고 참 고상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아마 그냥 쌍욕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지네가 뭔데 우리나라로 이사 와. 예,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성공해서요. 우리는 움츠고 뛸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답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적어도 내가 자연으로부터 누렸던 그 혜택만큼 그 정도는 누리게 해주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요즘 귀가 따갑도록 매일 듣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영어로 그게 sustainable development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지속적으로 개발하자로 이해하신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발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발전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누린 것보다는 조금 더 덜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옮겨갈 동굴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제 지도 교수님한테 덤볐다가 한 6개월을 선생님 말도 안 하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선생님은 우리 유전자 안에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성향이 적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면으로 반발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됐겠습니까? 맨날 다른 생명체들에게 양보하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래서 만물의 영장이 됐겠느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방 안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전부 너무 죄송한데요, 이 고귀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이 집안은 자손을 거의 못 남겼어요. 여러분은 다 저를 포함해서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랄하고 이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누구보다도 자연을 잘 착취할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연을 잘 이용해 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이런 발전을 한 거지. 맨날 다른 동물들에게 저 사슴에게 양보하고 뭐 저 박테리아한테 양보하고 바이러스한테 양보하고 죽어주고 뭐 이래서 여기까지 온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저는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 오히려 있다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파괴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파괴를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순간에까지 이제는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전자 안에 있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을 보존하는 건 우리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서, 연구해서, 배워서 옮겨 실행에 옮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번 잘해보라고 만들어준 기관이 국립생태원입니다. 자연을 잘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다양성은 너무나 성자 돌림이긴 합니다만 너무나 당연히 국립생태원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립생태원은 생태학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영어로 ecology라고 하는데, 생태학이라는 학문은 어쩌다 이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살아남아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다양성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다양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얼버무리실 수는 있는데 왜 다양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씩 어려워들 하십니다. 제가 제 스타일대로 오늘 한 가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강의가 좀 재미가 없어서 잠시 졸다가 깨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카프카의 변신의 도입부로 여러분을 모셔갑니다. 깨어나 보니 갑충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 소설을 시작하잖아요. 예, 깨어나 보니까 제 강의를 듣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깨어나 보니까 이런 애벌레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 애벌레입니다. 지금 이 이파리를 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걸 다 먹고 나면 고민이 생깁니다. 나 똑같은 거 먹고 싶은데. 근데 자연계에는 워낙이 다양한 곳이라서요. 사실은 똑같은 식물이 바로 옆에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는 내가 지금 먹던 그 식물이 아닌 다른 식물이 있어요. 조금 먹어보니까 이건 영 맛이 아니야. 근데 나 똑같은 거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식물을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찾아서 길을 나서야 됩니다. 만약에 한 15m쯤 가야 그 똑같은 식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15m는 뭐 여기서 저 끝인데요. 우리한테는 뭐 이거 그냥 한 대여섯 걸음이면 이제 갈지도 모르지만 저 작은 곤충한테는, 저 작은 애벌레한테는 그 15m가 굉장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직선 거리로 꼭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찾아야 되니까. 그동안 저 곤충이, 저 애벌레가 다음 갉아먹을 식물을 찾는 동안 식물은 또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또 생육해서 또 다른 곤충이 먹어도 또 살아남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 하나만 보장이 돼도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의 정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요. 한번 그 바나나 농장에 가봤어요. 농장인지 공장인지 뭐 하여간 바나나 거의 만드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바나나가 그냥 눈이 모자라게 이렇게 심어져 있더군요.
선생님들이 지금 바나나를 특별히 좋아하는 애벌레라고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아, 이 장면에서 느낌이 어떠세요? 미치겠다. 돌겠다. 난 진짜. 나는 인간이란 동물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눈이 모자라게 심어주셨네. 그래서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먹다가 넘어져도 먹을 게 있고 뒤집어져도 먹을 게 있고 굴러도 먹을 게 있고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그야말로 천국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몸이 축축해집니다. 농부가 와서 살충제를 뿌립니다. 아니 이건 예의가 아니시죠. 불러놓고 이러시면 안 되시죠. 내가 널 언제 불렀냐. 근데 이게 부른 게 아니면 세상 천지에 이게 초대가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 이랬잖아요. 원래 이 땅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깨끗이 밀어내고 전부 제거하고 딱 한 종류로만 쫙 심습니다. 이게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힌 파티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데서 모여드는 겁니다. 야, 저 동네 파티 열렸대. 이렇게 다 불러갖고 온 겁니다. 그럼 먹기 시작하는데 농부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갖다 뿌립니다. 제가 명색이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생태학 연구소 국립생태원의 원장까지 지낸 그래도 그런 생태학자인데 이런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참 겁은 납니다만 그래도 솔직해야 되니까 저도 가끔은 이 세상의 모든 모기를 그냥 깡그리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그 살충제를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제가 왜 이런 그 소리를 해야 되냐면요. 저는 저희 집에 모기잡이입니다. 저는 모기가 안 물어요. 그 피가 쓰대요. 그래서 뭐 모기가 거의 뭐 물리질 않는데 제 아내는 모기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밤에 불을 딱 껐는데 하면 저희 아내는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모기!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 모기를 잡기 전에는 저는 취침을 못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분은 슬리핑 뷰티입니다. 그 사람 주변으로 모기가 꼬이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내려다보고 부채질도 하고 그 사람은 뭐 너무 좋죠. 잘 자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상태로 1시간을 밤중에 벌을 섭니다. 근데 요즘 모기들이 워낙 영악해서요. 불을 켜면 숨어요. 그래서 불 끄면 나오고 그 1시간이 돼도 제가 만약에 못 잡으면 뭐 어떡합니까? 불 끄고 자야죠. 불 끄면 저 한 사람 잡았어? 뭐 잡은 거 같기도 하고 뭐 이거 얼버무리는데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3분만 지나면 또 행 해요. 모기 그러면 또 일어나야 돼요. 기어코 잡아야 돼요. 이게 제가 무슨 죄입니까? 곤충을 연구했다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여간 모기를 그냥 하고 싶은데 그거는 제 꿈일 뿐이고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자연이라는 곳은 유전적으로 워낙이 다양한 곳이라서요. 저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려도 여긴 반드시 우리가 만드는 살충제에 선천적으로 내성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다 죽였는 줄 알고 기분 좋아서 돌아가지만 한 2, 3년 후가 되면 또 꽉 끼어듭니다. 이번에 근데 뿌리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안 죽는 애들의 자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실에 가서 더 독하게 만들어서 갖다 뿌립니다. 잘 죽네. 근데 또 2년 후에 해보면 또 안 죽어요. 그 이번엔 수은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는 캐드뮴 집어넣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런 악순환을 한참 하다가 보면 주변 강물에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뜨기 시작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연계는 네트워크거든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거기다가 먹이 사슬로 위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곤충은 우리가 뿌린 살충제에 죽는 애도 있고 안 죽는 애도 있고 이런데요. 안 죽는 애들은 뭐 끄떡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그런 곤충을 살충제를 먹은 곤충을 여러 마리 잡아먹은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그 물고기를 여러 마리 먹은 우리도 죽는 겁니다. 왜? 이게 농축이 되는 거거든요. 먹이 사슬을 올라가면서 밑에서는 별 볼 일 없던 게 다 모아가지고 한 몸에 들어가니까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저지른 거를 우리가 다 되돌려 받는 게 자연 생태계의 그냥 현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서서 농업을 포기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나요? 그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가 뭐 농사 안 짓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살아남습니까? 하지만 저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농사라는 거 우리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양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죽여놓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무식해서 몰랐던 겁니다. 자, 다양성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이 왜 또 중요하냐? 제가 아까 트리도 총리님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 생태원장 하는 기간 3년 중에 2년을 UN 기구의 의장을 했었어요. 생물다양성 협약이라는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라는 데 의장을 해서 그 뭐 세계 100몇십 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 회의하고 이러는 거 저 의장으로 주관하고 뭐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게 저 본부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그래서 몬트리올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한 번에 몬트리올에 갔는데 시차가 잘 적응도 안 되고 뭐 그래도 저 프레지던트라고 저는 또 뭐 호텔방을 그냥 한 10명은 자도 될 만한 큰 방을 하나 마련해 주더라고요. 텅 빈 방에서 잠은 안 오지. 뭐 TV를 켰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트리도 총리가 내각에게 임명장을 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캐나다 국영방송이 저걸 그냥 실황 중계를 하더라고요. 몇 시간을 하더군요. 한 분 한 분 받으면 자기 소감 얘기하고 돌아서 앉고 또 하고 이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잠도 안 오겠다. 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발을 정자 이거 했어요. 하나 뭐 이거 왜 할게요? 그 얼마 전에 저 신문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트리도 총리가 여성 장관을 50%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를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지금 그 근처에 지금 그래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분은 50%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너 50% 하나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앉아갖고 남성, 여성 이거 했어요. 진짜 정확하게 50%를 하더라고요. 그 며칠 후에 저 어느 저 기자들이 지나가는 저 트리도 총리한테 그 물어보던 그게 유튜브에 또 떠가지고 아주 또 날렸죠 이분이. 어느 기자가 왜 여성 장관을 꼭 50%를 하세요?라고 물었어요. 다른 나라 그 저 정치인들 같으면 또 그 자리에서 일장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21세기는 뭐 여성의 뭐 이게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양반 그냥 한마디 탁 던져가지고 아주 그냥 또 다 그냥 초토화 시켰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2016년이잖아요. 그냥 지금이 2016년이다. 뭐 이런 질문을 네가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멋쟁인데 제가 이거 세고 있다가요. 제가 좀 남자치고 좀 눈물이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한심하던데 남의 나라 큰 호텔방에 앉아갖고
그 나라 장관 취임식 보면서 거의 소리 내면서 울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장면이 50%만 채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자 쓰신 분 있죠? 이런 거 뒤집어 쓰신 분. 지금 전 세계가 전양반들 때문에 국제 이게 다 망가진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이슬람 때문에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좀 폭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너무 몰리니까 그렇겠죠. 저분들도 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이 총리님은 이런 분들을 두 분이나 장관으로 모셨어요. 거기다가 이 제일 코너에 보실래요? 휠체어 타신 분입니다. 오늘 또 한번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휠체어 탄 장관도 있습니다. 뭐 장애우를 어떻게 하자 뭐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평생 자연 생태계의 다양성, diversity를 연구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봐온 자연 생태계의 그 어떤 다양성보다 이 다양성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트루도 총리님 어쩌시려고 아이고 앞날이 훤하십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양성은 쉽지 않은 겁니다. 아주 균질의 조직을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사천리로 뭐가 되잖아요. 착 명령하면 착착착 움직여주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서는 창의적인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창의적인 것은 시끄러운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로 부대끼고 불꽃이 튀고 이래야 각가다 대형 화재가 벌어지는 거지 모두가 다 말 잘 듣고 조용한 그런 곳에서 무슨 창의적인 게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성은 그냥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다양하지 않은 사회, 다양하지 않은 생태계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품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발은 영어로는 emergence라 그러는데요. 참 멋있는 개념인데 그 아래 단계에서의 합이 윗단계로 올라가면 그냥 그 합의 결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제가 생물학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같은 자연과학 내에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이 있습니다. 지구과학도 있지만 뭐 지구과학은 그 셋을 이렇게 대충 합쳐놓은 것 같은 학문이니까 종합과학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 화학, 생물인데요. 물리나 화학하고 생물학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평생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물리나 화학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이어야만 합니다. 1 더하기 1이 잘못해서 1.9나 2.1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엔진 멈추고 뭐 터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른바 exact science거든요. 정확한 과학입니다. 생물학은요. 제가 평생 해봤는데요. 1 더하기 1이 2인 경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1 더하기 1이 2보다 큽니다. 제가 물을 마시다가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쪽부터 한번 쭉 돌릴 테니까 자기 간세포 하나씩만 여기다 떼서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저 끝에서 제가 받으면 간세포 잔뜩 모아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간땡이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심장세포 하나씩만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심장세포 하나씩만 다 떼달라고. 저 끝에 가서 제가 받으면 심장세포를 잔뜩 모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콩콩콩콩콩 합니다. 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영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심장세포 하나하나만 들여다보고 얘네들 붙여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뛰어. 절대로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게 생물입니다.
그 부분의 합이 전체를 뛰어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떤 속성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나도 생물학 또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생물학은 매력적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 이머전스라는 건 10명이 모여서 일하는데 10명이 한 명 한 명의 능력의 합 정도로 끝나면 재미없는 거고요. 100명 정도가 하는 일에 그게 나오도록 그걸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시너지라고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한 15년 전쯤에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통섭의 개념과 이게 이제 맞물리는 개념입니다. 근데 자기가 초대 원장인데 핵심 가치에 지가 만든 말을 또 집어넣는다 그럼 또 욕할까봐 예, 통섭 대신 창발이란 말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일 국립생태원의 핵심 가치를 생명사랑, 다양성, 창발, 돈 그랬으면 뭐 다 무너졌을 겁니다. 생태학이 뭐 돈 되는 학문도 아니고요. 국립생태원이 뭐 이렇게 돈 만드는 곳은 아닌데 제가 멋이라고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스마트하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놓고 아주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림인데요. 현대인의 삶이란 제목이에요. 어느 날 관에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평생 돈 쫓아가다가 끝났네. 에이, 난 저렇게 안 살아. 그건 좀 그렇게 얘기하실 분 여기 거의 없으세요. 결국 돈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린 그냥 돈 쫓아가다가 그냥 삶이 끝나는. 근데 지나치게 저것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진 말고 어차피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면서 뭐 이건희 회장처럼 저 거부가 될 리도 절대로 없고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돈보다는 삶의 멋을 한번 중시해 보면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매일 이런 곳으로 출근하냐. 예, 정말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매일 이런 곳으로 출근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생태학 연구보다도 이 깡촌의 지역 경제의 보탬이 돼야 된답니다. 예, 그러라고 이 기관을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동네에 갖다 만들어 준 겁니다. 처음에 가서 저는 멋모르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으면 늘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마을 어르신들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쟨 도대체 왜 왔냐 하는 표정을 아주 역력하게 쓰셔서 뭔가 했더니 웬걸 시골 어르신들이 좀 막무가내시더군요. 제 비서가 막아도 뭐 그냥 이장님 뭐 군의원님 이런 분들 그냥 뭐 문 열고 원장 계신가 그러고 그냥 막 들어오시던데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냥 다짜고짜로 저한테 그 원장님 우리가 땅 드렸는데 우리 뭘 줄 거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뭘 드려야 됩니까? 땅값은 다 계산해 드린 걸로 아는데 아 그놈의 입장료 그거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거 국고로 들어가는 놈 그거 마을에 풀어요. 그래서 입장료 내놓으라고요? 그 저 방문자 센터 맨 놈 들어가지도 않더만 그거 우리 주면 거기서 저 김도 팔고 뭐 토산품 팔고 이러고 싶다. 정말 사흘이 멀다 하고 쳐들어오셔서 내놔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군가 자기들이 뭘 맡긴 게 있다고 뭐 이러나 그러던 어느 날 퍼뜩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임명장 받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환경부 장관님한테서 임명장을 받고 티타임을 하는데 장관님이 저한테 원장님 그 1년에 관람객을 한 최소 30만 명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임명장 받은 기관장 주제에 장관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워낙 제가 또 건방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관님한테 장관님 지금 그걸 제정신으로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관님 진짜 저한테 사과까지 하셨어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역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 임명장 도로 들이면서 아이 나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고개 끄덕였어요. 근데 뭐 이리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갔죠. 알고 보니까 제 임무가 그거였더라고요.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 이거는 뒷전이고 이 동네에 갯벌을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지시가 뭐였냐 하면 당신들은 환경을 훼손하지 말고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 이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험해보라 이거였습니다. 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게 저는 연구하러 왔는데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30만 명. 보다 많은 분들을 이 깡촌으로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그 보다 많은 분들을 이 서촌 깡촌으로 불러 모으려면 하고 물어봤더니 끊임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진짜 3년 2개월 동안 전시본부랑 제가 거의 직원처럼 같이 일하면서요. 아마도 전시를 크고 작은 전시를 한 30개는 제가 기획을 했을 겁니다. 왔다가 돌았으면 벌써 또 새로운 거 한다더라. 그래서 또 오게 만들고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에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과 달리 어디에 가서 뭘 보고 배우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갔다 왔다가 중요합니다. 네. 서천에 뭐 국립생태원이라고 멋있는 곳이 생겼는데 가보셨냐?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 그분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다시 안 가십니다. 찍었잖아요. 왜 거길 또 가? 이미 찍었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이른바 재방문율이라는 게 완전히 꽝이라서요.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전시기관이 전부 애물단지입니다. 국민 세금 그냥 먹으면서 공무원 한 2명 거기 앉아서 매일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 그런 게 수천 아마 10,000개도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내가 갔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또 오게 만들고 하는 전략으로 썼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만든 게 개미세계 탐험전입니다. 제가 입군개미라고 이름 붙인 개미인데요. 산에서 나무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나무꾼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이파리를 해서 그 큰 이파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잘게 썰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걸 거름 삼아서 요 하얀 게 버섯입니다. 버섯을 길러 먹습니다. 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동물이 딱 셋이거든요. 개미, 흰개미,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동물인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서울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논밭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존재의 역사 내내 농사를 지었나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한두 번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농경 역사는 기껏해야 10,000년이잖아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만 내지 25만 년 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농경을 한 거는 우리 역사, 존재의 역사의 가장 최근 5% 미만 동안 조금 해본 겁니다. 쟤네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을까 저희가 가늠해 보려고 버섯의 DNA를 추출해서 그 DNA의 베이스 염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른 걸로 치환되느냐를 측정한 다음에 역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개미 농장에서 길러졌나. 10,000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려 6,50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을 싹쓸이했던 그때가 6,500만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 작은 곤충들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얘네들이 이 농사 짓는 장면을 진짜 보시면 그냥 탐복하십니다. 저걸 보고도 저게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정신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인두껍을 쓰고 저게 재미없으면 분명히 브레인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시기관, 자연사박물관 전부 다 이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대형 박물관도 가보면 요만하게
늘어났는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학교 2학년이 그냥 한 학교가 다 올 텐데 그게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게 과연 될까? 그래서 국립생태원에는 저 나무 자르는 숲에서부터 저 농장까지 제가 무려 10m를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명이 와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좀 부끄럽지만 구태여 표현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제가 일꾼개미 전시를 만들어냈고요. 걔네만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개미나라의 표지 모델을 데려왔습니다. 왜 표지 모델인가? 그냥 몸매를 보시면 느낌이 오셔야 되잖아요. 쫙 뻗었잖아요. 거기다가 초록색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개미입니다. 우아한 개미인데 배짜기 개미라는 개미인데 또 특징적인 게 거의 모든 개미들이 땅에 굴 파고 사는데 얘네는 나무 위에 이파리들을 이렇게 엮어서 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삽니다. 얘네가 방 만드는 장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개미 허리라 그럽니까? 그 가는 허리를 뒤에 놈이 지금 입으로 물었고요. 그놈의 허리를 또 뒤에 놈이 물고 이런 식으로 바디 체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 수백 마리의 개미들이 동시에 누가 구령을 부르는 것처럼 동시에 저 앞에 이파리를 쫙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는 애벌레가 고치를 틀 때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분비하는 실크를 가지고 이걸 꿰매는 겁니다. 이렇게 쫙 꿰면서 저는 뭐 한번 보시면 탐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미는 호주에서 데려왔는데 제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이걸 기르면서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기르면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개미는 여기저기 다 있는 줄 알았는데 호주 정부에서 저희 끌고 나오는데 연구용으로는 여러 번 허락을 해줬는데 전시용으로는 너희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곧바로 검색 들어갔죠.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 2018년 10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모든 자연사 박물관, 전 세계 모든 전시관을 통틀어서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개미를 전시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에 있는 국립생태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최대의 세계 유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전시는 못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기를 쓰고 했더니 제가 이런 초대박을 쳤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저한테 30만 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제정신이십니까? 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300% 이상을 2년 연속 100만 명씩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부에서 초대박이다, 뭐 저 보도자료 내고 이제 이쯤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이제 완전히 달리 대하더라고요. 뭐 문 펄컥 여는 건 그 버릇은 못 고치시는데 펑 열고 들어와서 질문이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임기가 이러세요. 그래서 저 이제 뭐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원장님 가시면 큰일 난다. 뭐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 뭐 난리. 이 양반 진짜 청와대에 민원을 엄청 넣었는지 저는 진짜 환경부 장관 통해서 연임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관장 연임하는 건 참 어려워요. 아무리 잘해도.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보훈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있는 기관장들도 내보내고 누굴 시켜야 되는데 임기 다 마친 놈을 왜 하라 그래요? 근데 또 제가 건방을 떨었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에. 그걸 왜 청와대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해야지. 진짜 이렇게 까불고 더 이상 안 한다. 또 정말 건강도 너무 해쳐서요. 도저히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근데 막상 떠나려고 생각해 보니까 100만 명이 오기는 하는데 이 양반들이 전부 와서 주차하고 들어와서 후딱 보고 차 몰고 다 집에 가버리면 서천에 남겨놓고 가는 건 매연밖에 없습니다. 진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좀 조사를 용역을 조그만 거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고속도로 나들목에 빠져나온 차량의 대수의 변화 뭐 이런 그래프도 그려주고 뭐 여러 가지 하던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 깡촌에 저 처음에 가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2년 반 동안 음식점이 250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확실하게 돈이 돌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 무렵에 총선도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찾아오더니 저를 보고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또 별일이 다 있었는데 제가 그 떠나기 한 2, 3일 전에 그 군수님이 군청에 좀 다녔다 가라. 그래서 제가 또 잘못해서 김칫국을 마시느라고 군수님 저 그 감사패 뭐 이런 거 저 아주 딱 질색이라고 만들지도 않았는데 뭘 지가 먼저 갔는데 진짜 큰 강당에 군청 직원 다 모이고 마을 어르신들 모두 모여서 아이고 울컥해서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조그만 박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명함 케이스 같은 거. 그래서 열어보라고. 그 열어봤더니 예, 명예 군민증을 예. 이게서 그냥 터졌습니다. 그래서 눈물 질질 짜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 떠났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경험을 책으로 써달라고 하도 출판사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예, 난생 처음 해본 경영 경험을 가지고 경영학 책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그 해마다 연말이 되면 타임즈는 그 해의 인물을 뽑잖아요. 맨 오브 더 이어를 뽑는데 1988년에는 그 해의 행성을 뽑았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지구가 뽑혔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구 걱정한 지는 오래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걱정하는 지구의 환경 문제는 다 국지적이었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건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일본의 미나마타 병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들어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터진 겁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잖아요. 저지르는 놈 따로 있고 당하는 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문제가 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만 중요한 게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질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무슨 저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제 이제 학문적인 이런 뭐 감이라 그럴까요? 뭐 제 깐에는 이 논리로 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맨날 이번 세기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잡자. 이것도 합의를 제대로 못 해갖고 늘상 문제가 됩니다. 저는 십몇 년 전부터 저 그냥 대놓고 떠들었어요. 2도 안 된다. 2도 올라가면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열심히 떠들었는데 뭐 제가 떠들어서 그런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한 몇 주 전에 IPCC에서 새로 1.5도로 해야 된다고 해갖고 보고서 나왔죠. 우리 저 이회성 선생님이 지금 IPCC 사무국장인데 이회성 선생님의 지도력으로 그런 일이 다 벌어지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 결국은 어쩌면 생물 다양성의 고갈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아마 할 겁니다. 북극곰이 너무 힘들다 그러죠. 근데 이 북극곰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하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때는 다 가슴 아파 하시잖아요. 저녁 뉴스 시간에 이걸 들으면 가슴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 뉴스 지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십니다. 그나마 기후변화는 지난 여름 우리가 엄청나게 이상한 기후를 경험했잖아요. 먼저들 얘기하세요. 내 생에 이런 기후는 처음이다.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 그럼 저희들은 옆에서 그냥 기후변화입니다. 그러면 그러게? 이건 인식 차원에서 비교적 쉬웠어요. 생물 다양성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우리가 집에 갈 때 우리 눈앞에서 얘가 죽는 거를 우리가 매일 봐야 확 뭐가 올 텐데 저건 저 멀리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미생물들이 어디서 죽어나가는데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에서 일하던 시절에 저 그 황금 두꺼비가 거기서 발견이 됐고요. 얼마 있다가 거기서 멸종했다고 유엔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 한 8년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제가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한 100밤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밤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인데 제가 연구하는 동물은 저 야행성이 아니라서. 근데 쟤네가 너무 보고 싶어 갖고 밤마다 헤드라이트 붙이고 저 재규화가 나온다는 그 숲속을 혼자서 무지하게 많이 다녔습니다. 8년 동안 저 딱 2번 봤습니다. 근데 IUCN에서 얘네가 영원히 멸종했답니다. 너무 허전했습니다. 내가 봤잖아요. 분명히 우리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는 못 믿나, 제가 지금 못 믿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대에 가면 한 하룻밤 이틀밤 정도는 헤드라이트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몇 년 전엔 제가 생각해도 야, 내가 참 한심하다 그런 게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서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코스타리카에서 멸종한 애들이 비행기 타고 뭐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은데 제가 얼마나 허전하면 인도네시아 정글에서도 쟤네들을 찾고 다닙니까? 저는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고갈이 저한테는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10마리나 길렀었는데 그동안 5마리 보내고 지금 5마리 남았는데 하여간 한 마리 한 마리 보낼 때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은, 이렇게라도 어떻게 호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대절멸 사건이 5번 있었습니다. 그 바로 가장 최근에 게 6,500만 년 전에 공룡들 싹쓸이 해간 그건데요. 지금 저희들은 제6의 대절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번의 대절멸 사건들은 전부 천재지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석 떨어지고 화산 폭발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천재지변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구의 거의 막둥이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라는 아주 나쁜 동물, 이 동물의 장난질로 지금 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면 역대 최대 규모일 거라는 게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까? 유엔이 그래서 해마다 무슨 해로 정하고 2010년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해라고 해서 열심히 해봤는데 유엔도 별 재주가 없었습니다. 끝날 무렵에 빈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회의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유엔이 10년이라는 걸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영어에는 단어가 있어요. 10년이라는 데케이드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죠. 10년을 생물다양성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벌써 2018년이라서 거의 끝물에 옵니다. 저희 요즘 또 모이고 있습니다. 센테너리로 하자. 100년이란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100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립생태원의 미션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태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 구현에 기여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후손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망가뜨린 자연을 옮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죠?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근데 저 이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차용증 받으셨어요? 차용증 써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 차용증 쓰자고 지금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용증, 제가 미래 세대로 얘기할 땐 우리 여기 중간에 앉아 있는 우리 꼬마 친구, 저 친구한테 차용증 받으려 그러는 거 아니고요. 저희 200년 후의 세대한테 받고 싶어요. 그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거의 우리 같은 세대고요. 미안해요. 같은 세대라 그래서 200년 후 세대한테 받자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가상회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너무 당당해요. 이 나라, 이 땅에서는. 경제 발전이라는
기치를 탁 들고 와가지고는 여기를 저희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환경 친화적으로라는 말을 잘 씁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저희가 잘 개발해 드리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열심히 설명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3년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한 2개 배웠는데요. 제가 200년 후에 미래세대 대표로 와서 앉아 있어요. 저 듣다가 한마디만 할 거예요. 냅둬요. 저희가 저희 때 돼서 알아서 할게요. 왜 미리 저희 걱정까지 해주시나요? 그냥 놔두세요. 저희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죠. 왜 우리가 미리 우리 미래 세대의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뭐 개발을 하느니 뭐니 난리를 칩니까? 생태 문화라는 건 개발 문화의 반대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 문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개발하다간 이 나라는 살 곳이 못 됩니다. 이제는 생태 문화가 중심이고 개발을 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든 국민을 다 설득해야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건 조금 했지만 조금은 스피드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한 7, 8분 넘었습니다.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로 저희들은 이걸 꼽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걸로 꿀을 선물 받는. 왜 제가 이걸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라고 하느냐? 자연계에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존재가 코끼리가 아니고요, 고래가 아니고요, 식물입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이고요. 가장 숫자로 성공한 곤충. 이 둘이 만나면 서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학교 가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요만한 아이들도 벌이 꽃에 오는 게 뭐 하는 건지 다 압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공 사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연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물어뜯고 이런 걸 자연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쩌면 서로 먹겠다고 이렇게 버티면서 오랫동안 굶는 것보다 너 먼저 먹어라, 나도 먹게 해줘라 하는, 어떻게 보면 무작정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돕는,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잘 조화를 시키는 경협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의 제목인데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제가 평생 자연을 연구하고 터득한 저 나름의 지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자연은 제가 보니까요, 손을 잡은 놈들이 아직 미처 손잡지 않은 놈들을 물리치고 사는 곳이 자연입니다. 지금 살아남은 모든 생물은 다 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랑 짝짓고 사나? 제가 큰 호수를 하나 가져다가 장 청소 좀 한번 해드릴까요? 입 벌리시면 확 물어갖고 뒤로 그냥 싹 씻어내시면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우리 장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생물학자들이 이 모양인데요, 완전히 갈아가지고 유전자 조사를 하면요, 우리 DNA는 한 10%도 잘 안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DNA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그 장 속의 미생물들이 우리 소화 다 돕고 있고요, 우리 면역 다 돕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신경계도 걔네들이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미생물들이랑 손잡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쑥스럽지만, 제가 국립생태원장 시절에 한때 SNS에서 아주 날렸습니다. 배려의 화신이다, 진정한 어른이다, 해갖고 클릭이 몇백만이 올랐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상식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주로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상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제가 상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다 키가 커갖고.
이렇게 상을 바치다가 저 친구 1학년인데 장려상 받으러 올라왔는데 저 녀석한테 상을 갑자기 이러고 줄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쟤랑 눈높이 맞춰보겠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눈높이가 맞더라고요. 아, 이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배시시 웃으면서. 예, 근데 저걸 누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제가 뭐 이렇게 한때 막 날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국립생태원이 그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인을 전 제 직원들 500명 어느 한 분에게도 욕이나 소리 질러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깍듯이 존대했고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거다 하는 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직원 전부가 정말 나서서 자기 일처럼 주말에 한 10,000명 정도가 그 생태원을 찾으면요. 충남 서천은 유사일에 교통체증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곳입니다. 근데 10,000명 정도가 몰려오면 민원 전화가 빗발을 칩니다. 얘 이놈들아 경운기 못 나간다. 뭐 이렇게 경운기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길에 계속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법석을 매 주말 해도 1년에 그게 52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은 그 2배를 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말에 저 그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왔어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전시운영본부에서 혼자 하냐, 10,000명이 오는데. 그래서 그냥 사실 수당도 더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다 순서 정해가지고 주말에 다 나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직원들의 그런 그 애사심이랄까 이런 게 어쩌면 제가 기여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제가 다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 슬라이드로 올려놓는 이유는 자연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제 생각에 그동안 자연에게 우리가 갑질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자연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연을 섬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함께 모여서 좋은 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때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여럿이 모여야 힘이 됩니다. 내 힘 하나는 사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기부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야말로 그냥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그 힘으로 이 환경운동연합이 자연을 붙들고 어떻게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조금 시간 넘겼습니다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